안녕하십니까. 예, 전공보건 합격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라이브라고 하니까 굉장히 또 어색하네요. 선생님들은 여기 앉아 계시진 않지만 각자 계신 곳에서 함께 참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그 합격 설명회를 한번 봤어요. 이제 지나고 나서 거의 1년 만에 오늘 강의 오다가 설명회 오다가 이렇게 쭉 돌아봤는데 굉장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이게 1년 만에 다시 또 합격 설명회를 하게 되는, 뭐 그렇게 설명회를 계속 해온 지가 벌써 15년인데 작년에는 이제 세 분, 저까지 세 분이죠. 그래서 에스더, 김동현, 에스더, 이진 이렇게 세 명이 한 팀이 돼서 강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도 그 팀 체제로 같이 강의를 하게 되고요. 합격 설명회는 제가 대표로 왔어요. 네, 여러분들 만날 때 혼자 왔습니다. 이제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것을 설명회에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 매년 사실 이게 첫 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미팅 가면 처음 만날 때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까, 무엇을 내가 좀 더 강조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그러다가 올해는 이제 예년과 좀 다르게 제가 준비를 한 게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임용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설명회를 들으시는 것은 다 같을 텐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좀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나이아가라 폴, 그 나이아가라 폴에 미국하고 캐나다 그 경계에 있는 폭포에 갔다가 그 옆에 있는 강 같은 그 호수 같은 곳에서 물을 이렇게 푼 거예요. 그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컵을 가지고 물을 떠서 먹었습니다. 마셨죠. 열심히 마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런 팻말을 본 거예요. 포이즌이라고 돼 있는. 여러분 이걸 딱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사람이 물을 마시고 났는데 자기 목이 다 그 녹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제 나는 망했구나,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놀랍게도 가까운 병원까지 뛰어갔대요. 뛰어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에게 내가 독을 마셨다고, 저기 물을 마셨는데 그게 독이라고 써 있었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별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뭐 별로 걱정도 안 하고 이렇게 진찰을 해보더니 괜찮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내가 독을 마셨다고요 라고 하니까 의사가 당신이 읽은 그 포이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독이지만 이건 불어로는 낚시 금지라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순간에 갑자기 증상이 사라져 버렸다. 좀 전까지 물 마시고 나서 이거는 나는 죽은 거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이게 독이 아니라고 하니까 갑자기 살 것 같더라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뭐 상당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이게 어떤 시각이나 관점이 우리의 몸의 신체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나중에 또 정신간호 가면 공부를 하겠지만 일종의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근데 실체를 알고 나면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좀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보이실까요? 네, 이게 뭘까요? 보이세요? 앵무새. 네, 뭐 선생님들이 이게 온라인에서 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볼 수 없으니까 앵무새입니다. 앵무새 맞죠? 자, 앵무새라고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근데 진짜 앵무새가 맞는가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사람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그리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되게 이렇게 멋지게 그리고 있죠. 네, 이쯤 되면 이게 뭐 하는 건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아마 하실 겁니다. 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에게 바디 페인팅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앵무새가 아니고 사람 발이고요. 여기 팔, 손, 무릎, 얼굴, 그리고 팔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사실은 그 선생님들과 대면하고 앉아 있어서 얘기를 하면 오 정말 놀랍다. 제가 이제까지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나서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제 바디 페인팅을 해놓은 거였는데 이걸 처음에 알기 전까지는 진짜 이게 앵무새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보고 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그러면 이걸 앵무새로 보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합격 설명회, 전공보건 합격 설명회를 시작하면서 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네, 이유는 뭐냐면 느끼신 분들이 있겠지만 실체를 알고 나면 절대 이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임용고시라는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제 첫 시간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 내가 임용 시험으로 보건교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약간의 두려움과 긴장을 가지고 지금 온라인 라이브에 참여하실 텐데 물론 이전에 경험을 해보시고 이전에 도전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 이걸 해본다고 하면 굉장히 그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을 수 있는데요. 사실 실체를 알고 나면 이제 이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보건교사 임용시험은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겠구나, 이 확신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님들이 정말 무엇이 가장 궁금할까? 무엇이 가장 궁금할까? 사실 이걸 질문을 다 받아볼 필요가 있죠. 항상 교육을 하면, 보건교육을 하게 되면 이 수강생들의 요구 또는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그런 욕구들, 리드가 있습니다. 어떤 리드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가? 제가 이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합격 설명회라는 것은 사실 일방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하는 것이지만 사실 같이 공부를 하실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으로 자리에 앉아 있고 또 무엇을 정말 요청하고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요구에 맞추어서 준비가 돼야 되는 게 그게 강의고, 그것이 정말 이 수험에 도움이 되는 조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궁금할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가장 궁금한 건 선생님들을 합격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효율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투입 대비 산출이 커야 되는 거죠. 내가 공부하는 시간 대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는, 가장 정말 베스트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뭔가, 이게 결국은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합격을 하려면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하실 것이다.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을 하려면 결국 무엇을 궁금해하는가를 잘 포인트를 맞추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 해석이 필요한 거죠. 제가 제목만 썼는데 결국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근데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에겐 처음 하니까, 제가 노량진까지 15년을 강의를 왔어요. 매주 왔습니다. 매주 뭐 한 번도 오고 두 번도 오고 그렇게 계속 왔는데, 올 때마다 어떤 때는 지하철을 타고 오고 어떤 때는 차를 타고 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오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길을 인도해 주잖아요. 근데 항상 동일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네, 선생님들 아시겠죠? 차량의 정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인도하는 데가 좀 다르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강의장에 오면서 설명회로 오면서 제가 평상시 가던 길하고는 조금 더 다른 길로 와요. 약간 막히는 듯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확 뚫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래 알던 길로 가지 않는 게 오히려 답이 될 수 있겠구나. 항상 가던 길로만 가다가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제가 이제 저희 강의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전공보건 팀에 있어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강의를 하면서 이전까지 하지 않던, 제가 14년 동안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우리 교수님들을 모시고 에스더 이진 교수님과 팀 티칭을 하게 된 것이 완전 새로운 길이었거든요. 제가 1년 지나서 평가를 해봤는데, 이따가 또 우리 선생님들의 수강 후기들도 잠깐 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1년을 지나서 보니까 너무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건 정말 안 가본 길을 간 것이 잘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근데 선생님들이 그 합격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합격할까를 고민하시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지금 이 설명회를 들으실 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자, 임용 시험이 있잖아요. 임용 시험이 있는데 이 임용 시험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또 무엇이 가장 어려운 것인가. 선생님들 이게요, 단순히 기출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임용 시험 전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우리는 지금 처음 시험을 맞닥뜨리니까, 여러분들 지금 처음 이제 시험 준비를 하려고 설명회를 듣고 계시니까 아직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이전에 겪었다고 하더라도, 저도 강의를 계속 해왔다고 하더라도 올 한 해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올해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으면서 그 전 해에서 코로나가 생길지 알았을까요? 몰랐죠.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지나왔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저는 설명회에 필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해석인 것 같아요. 무엇의 해석이냐? 문제를 풀 때도 해석이고, 수험 기간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도 해석이고, 또 강사에 대한 해석도 해석입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선택을 하셔서 이 소중한 시간 설명회를 들으신다면 분명히 저를 지금 이렇게 보시면서 판단을 하고 계실 거예요. 평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보다 나이가 많네, 또는 이 사람이 보기보다 되게 딱딱하네, 또는 이 사람 보기보다 재밌는 얘기를 하네. 저도 재밌는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온라인이 되니까 참 어색해요. 하지만 이런 해석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나의 그 현재 상황들을 풀어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까지 1년 동안 저희 강의를 듣고 공부해 오셨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저희들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들도요, 착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강의를 굉장히 열심히 잘했는데 근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그걸 실제 경험하고 있는 수강생들,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저도 이제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간과해 왔던 사람이었는데, 올해는 좀 직접적으로 선생님들께 질문도 하고 어떻게 도와드려야 도움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수강 후기를 선생님들께 좀 여쭤봤어요. 생생한 체험 후기, 생생한 수강 후기, 다음 카페에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뭐 원래부터 선생님들께 막 수강 후기를 써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회를 준비하다가 그 강의 자체에 대한 인지가 좀 있어야, 선생님들이 김동현 전공보건팀, 김동현 에스더 이진 팀의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들어본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 1월부터 11월까지의 모든 경험들을 생생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강사는 강의를 하는 방식이라든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가는가를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그 경험을 한 것은 강의를 들어보고 실제 공부를 같이 해본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선생님들의 후기에 공통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팀 티칭을 한 것이 정말 도움이 됐다. 제가 생각했던 게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강의하는 건, 우리 선생님들 전공간호학을 대학에서 한 교수가 전 과목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 가르치는 거 보셨습니까? 네,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보건 임용이라는 그 시험을 대비하면서는 한 강사가 전체를 다 담당하는, 사실 뭐
저도 14년 동안 해왔지만 항상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떤 특정 부분에서 부족함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그것을 팀 티칭을 통해서 보다 더 전문화하고 특성화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 그것이 가장 좀 유효한 접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팀 티칭에 대한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들도 경험하시게 되겠지만, 저희 팀이 밴드를 운영을 했어요. 밴드 스터디를 진행을 한 것도 재작년까지 2019년까지는 없었습니다. 밴드라는 게 없고 카페 안에서, 다음 카페 안에서 제가 일정 부분 답을 해드리고 또 빠른 속도로 해드리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는데, 밴드 스터디를 하면서 작년이 아니죠, 올해 2020년, 아직 2020년이 안 끝났으니까 2020년 밴드 스터디를 하면서 굉장히 친밀하게 선생님들하고 의사소통을 했다. 네, 이제 상호작용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선생님들이 그렇게 느껴주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빨리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으로 또 나가죠. 이게 막히거나 답답하면 계속해서 공부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풀어드릴 수 있는 강사진, 교수진들이 서로 각자 맡은 영역 스페셜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답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계속 강의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뒤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상호작용 자체가, 상호작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뭐가 또 중요하냐면 속도, 시간이 중요하죠. 얼마나 빠른 리스판스를, 빠른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실제로 또 좋게 느껴주시고 그것에 안정감을 느끼고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결국은 이론 강의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모의고사를 봐야 돼요. 뒤에서 제가 모의고사의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모의고사를 보고 모의고사가 실제로 해석되고, 그렇죠? 이 모의고사는 이런 문제들이 어려웠습니다. 난이도가 어느 정도였고 평균이 얼마나 나왔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조금 더 답안이 정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의고사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면 참 좀 부끄럽고 쑥스럽지만, 카페 안에 써주신 선생님들의 그 글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이제 팀 티칭이나 밴드 스터디나 모의고사 관리에 대한 건요, 엄밀히 말하면 이 강의의 전반적인 관리, 강의의 시스템적인 측면들, 팀 티칭이 되면서 새롭게 바뀐 부분들이 이런 것들인 거죠. 이것을 이제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전개했던 것이 2020년에 김동현 전공보건 팀에서의 그런 진행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감동받았던 수기들 중에 선생님 이 강의를 통해서 세 분이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코로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도 온라인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직강, 인강의 그런 그 강의의 세팅들, 이전에는 직접 와서 앉아 계시면 거기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인강으로 부득이하게 듣는 경우가 있었다면, 이제는 직인강의 구별이 좀 쉽지 않은, 직강에서 강의를 듣거나 인강에서 강의를 듣거나 두 가지가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거의 같은 통합된 그런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코로나의 상황에서 격리가 되고 우리가 이제 방역 단계가 올라가서 한 자리에서 강의를 못 듣고 공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여기 같이 있는 것과 똑같이, 직강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 그것을 실제로 맞춰갈 수 있는 접근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셨고, 그게 참 역시 그게 제일 중요하겠구나, 선생님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접근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다 중요한 건, 사실은 이런 시스템보다 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사실은 여러분 내용이에요, 내용. 자, 정말 전공보건의 강의를, 김동현 전공보건팀의 강의를 듣고 이 강의 안에 들어가는 이론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 또 문제풀이 등을 통해서 실제 시험에 얼마나 적중을 하고 또 얼마나 유효하게 시험에 대비가 됐는가, 여러분 그건요 결국 합격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1차 시험 합격이 아직 발표가 안 났습니다. 제가 기대하건대는 같이 공부하셨던 선생님들 정말 많이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의 수준이 아니고 진짜 많이 합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제까지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다각도로 녹아서 문제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만 이제 오늘 설명회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같이 수업을 듣는, 이제 설명회를 듣는 분들은 이전에 시험에 출제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시험이 출제될 방향과, 그죠? 어떻게 이 시험이 흘러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전략이 중요한 거지, 기존에 출제된 것에 그런 데이터라든가 방식들이 지금 막 공부돼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준비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뭐 적중이 몇 %가 됐다, 문제가 얼마나 맞췄다, 내가 이건 이전에 이렇게 냈다, 그런 얘기들은요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들, 다루었던 문제들, 모의고사 안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 안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선생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같이 임용시험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뛰어들어 보겠다, 공부를 해보겠다,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설명회가 됐으면 좋겠어서, 자, 임용시험의 개요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않고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임용시험의 개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적인 측면에서 교육학과 전공이에요. 자, 교육학의 시험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교육학 안에 무엇이 출제되는지, 정말 우리 박물관 안에도 훌륭하신 교육학 선생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강의를 또 설명회를 들으시겠지만, 핵심은 교육학이 20점, 또 전공이 80점의 배점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배점이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출제되는 뭐죠? 출제 영역들, 출제 방식들. 자, 이건요, 여러분들 그 가이드북이 PDF로 올라가 있는데, 가이드북에 제가 정리를 다 해드렸어요. 거기 3페이지에 보면 교원 임용시험 및 보건교사 임용시험 개요해서 응시 자격부터 시험 과목까지 다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이미 시험을 준비하고 지금 설명회를 들으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좀 알아보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뭐냐면 교육학은 1교시 60분 동안 시험을 쳐요. 논술형으로 한 문항을 시험을 치고요. 그리고 전공은 전공 A와 전공 B로 나뉘어지는데, 전공 A가 90분 12문제, 그 다음 전공 B가 또 90분 11문제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토탈 전공은 23문제, 교육학이 1문제, 그러니까 24문제에 의해서 여러분들 당락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문제수가, 과거 이제 우리 간호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물론 학교의 중간기말고사는 서술형이나 서답형이나 논술형이 출제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선택형이죠. 선택형의 문제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보건교사 임용시험은 좀 다르죠. 그래서 서답형이라고 불려져요. 지금 말씀드린 교육학 한 문제는 논술형, 전공 23문제가 서답형으로 주어지는데, 이 서답형이라는 게 참 이제 애매하죠. 처음 서답형이 등장했을 때는 이게 서술형, 그리고 기입형, 논술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논술이라는 형태를 전공에서는 빼버렸어요. 아마 채점 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과 기입형으로 구분이 돼서 전공 A, 전공 B로 나뉘는데, 이거는 이제 편의적인 구분이지 사실 전공 A, B가 어떤 영역이 나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서술형과 기입형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를 풀고, 그러면 전공 교육학이 20점, 전공이 80점 합치면 100점이죠.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환산해서 이제 커트라인이 정해집니다. 근데 매년 이 컷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올해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커트라인에 어떻게 커트라인보다 내가 몇 점 높았다, 커트라인에 걸렸다, 그래서 그 위에서 한 몇 점 차이로 합격했다, 가급적이면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 컷라인이라는 게요, 항상 매년 너무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그걸 뭐 우리가 딱 정해서 얘기할 수 없고, 지난해의 기준이라든가 이제까지의 컷라인이 어느 정도 됐다, 여러분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냥 해당되는 전공 영역의 학습을 충실하게 해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생각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 전공 A, 전공 B로 나누어지는 서답형 시험에 전공 A가 40점, 전공 B가 40점을 합하면 80점이죠. 그럼 보통 80점의 절반이면 40점 정도 되잖아요. 이제 과락은 80점에 40%니까 32점까지고 32점은 넘어야 되고 40점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교육학 점수랑 합쳐져서 그것이 이제 합격선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물론 시험마다 좀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맞춘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좀 자유롭고 여유롭죠.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을 보면 항상 만점을 맞거나 뭐 한두 개 틀리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건임용시험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면서 또 느껴보시겠지만 그런 이제 시험 과목에 있어서의 점수 배점들 그리고 그 전체의 그 점수를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지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4페이지에 가보시면 합격자의 결정이 있습니다. 합격자의 결정은 1차 시험에서 교육학과 전공 점수를 합산했을 때 점수가 높은 사람이 합격하게 되고 최종 합격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도 많은 우리 1차 시험 보신 선생님들이 2차 시험을 대비하고 있어요. 2차 면접을 대비하고 있는데 심층 면접을 1차 시험이 100점 만점이 100점이죠. 2차 시험 면접이 100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1차에서 컷라인을 넘어서 합격을 하면 그 다음에 2차 시험의 점수 100점이 그냥 독립적으로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 점수가 각각 100점으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공과 교육학을 잘 공부해야 되고 면접 준비도 정말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올해 시험 보신 선생님들, 지금 우리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들이 열심히 면접 준비를 하고 있어요. 면접 준비를 하는 것이 참 이전보다 1차 시험 준비보다 더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이드를 잘 해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산이 돼서 합격자가 결정이 되게 된다. 거기 4페이지에 보면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을 한다. 그게 이제 합격자의 결정입니다. 우리 지금 설명회를 드신 선생님들 모두 이 합격자로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지금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사실 임용시험의 개요, 뭐 시험에 대한 과목, 그리고 그 과목들에서 어떻게 시험 영역이 또 시험 시간이 결정되는가 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이거죠. 전공보건의 출제 경향. 자, 전공보건의 출제 경향은 제가 이미 과목들을 언급을 했지만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 간호학 이제 이 5개의 과목으로 이제 전체의 영역을 카테고리를 나눕니다. 사실 요 5가지의 과목이 5개의 과목이라고 보건 임용 영역에서 한정을 해놓은 게 아니고 저희 팀이 강의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전에 강의를 하면서 해왔던 분류예요, 나름대로.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올해 시험도 마찬가지고 지난 시험들 최근에 한 5년에서 10년까지 시험을 종합해 보면 이런 분류는 매우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사실 지역사회 간호학이라는 것 안에 들어가 보면 학교보건이라는 영역이 있고 또 보건교육이라는 영역이 있고 뭐 이런 영역들이 추가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정신간호학은 따로 분류가 되지만 성인간호학 이외에 노인간호라든가 응급간호라든가 병태생리라든가 양리라든가 이렇게 특정 영역들이 좀 구분되어 있는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영역을 이것을 과목을 또 다 따로 구분해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이제까지 강의를 하고 선생님들 가이드를 해드리면서 보니까 5과목으로 분류하는 것은 굉장히 타당하고 매우 효율적이다라는 결론에 이렇습니다. 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강의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출제된 것을 보면 굳이 뭐 숫자를 지금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지역과 정신이 대략
45%에서 50%인데 거의 절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역사회간호학과 정신간호학, 그리고 성인간호와 여성아동간호학이 합쳐서 50%의 비중을 갖는다고 보시면 거의 정확해요. 다만 제가 오늘 설명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 텐데, 거기 5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 자료에 5페이지에 보시면 보건교사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보건교사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에 보면, 자, 5페이지부터 나오는 학교보건,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지역사회간호학, 7페이지에 정신간호, 8페이지에 기초간호가학, 그리고 건강사정, 성인간호, 9페이지에 아동간호, 모성간호, 그리고 10페이지로 가면 응급과 노인간호로 구분되어 있어요. 아니, 좀 전에 5가지로 나눈다고 했는데 이 영역은 그럼 뭐냐? 자, 여러분 히스토리를 조금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앞으로의 방향이 중요하지만 지나갔던 과거에 이제 어떻게 이것이 설정되고 세팅됐는가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2008년에 보건교사 임용 시험이 이렇게 좀 형태가 바뀌고 주관식에 대한 중점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벌써 2020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22년을 대비하는 2022학년도를 대비하는 시험까지 가고 있는데, 이때 교과 교육학, 자,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이라고 해서 대부분 임용의 그 과목들이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으로 전공이 구성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건교과는 뭐 보건상담 영향이 그런데 보건교과는 특별히 교과 교육학이라고 설정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 교과 내용학, 100% 교과 내용학이에요. 그래서 교과 내용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전공 과목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 교과 내용학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카테고리를 나누고 이른바 분류를 하는 거죠. 누가 분류를 하냐면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이 정도의 내용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지금 5페이지에 보시면 학교보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세요. 학교보건의 의의와 기능, 학교보건의 역사와 정책의 변화, 학교보건 관련 법, 자, 보건 관련 인력 다 읽진 않겠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오면, 자, 13번에 학교 건강 평가, 또 14번에 학교 환경 관리 및 안전과 폭력 사고 예방 관리. 자, 그리고 마지막 19번에 보시면 보건실 운영의 공문서 관리까지. 이런 내용들이 학교 보건이란 영역 안에서는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6페이지 가보시면 지역사회 간호학. 자, 지역사회 간호학도 한번 볼까요? 지역사회 간호학의 첫 번째, 지역사회 건강의 이해, 또 지역사회 간호 관련 이론, 또 6번에 가면 가족 간호 과정, 그리고 13번에 산업보건 관리, 16번에 산업재해 통계 지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 보건임용평가 영역이라는 것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임용에 출제되는 문제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이런 문제를 왜 보건교사 임용시험에 문제를 내는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이제 임용 공부를 하면서 주변에서 공부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뭐 카페라든가 여러 가지 뭐 SNS라든가 거기서 정보들을 얻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냈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출제했다. 이게 도대체 보건교사 시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성토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매년 저도 이제 그것을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는 좀 잘못 냈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영역, 보건교사 임용 시험에 있어서의 보건 임용의 평가 영역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내용들이 평가 영역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평가 영역은 어떻게 정해진 거냐? 이건 보건교사 시험이 생기기 전부터 간호학의 학습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평가 영역으로 구분해서 보건교사 영역 안에, 임용 안에 들여온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각 그 대학에서 간호학을 가르치는 방식, 각 대학에서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간호학, 성인간호학, 여성간호학, 아동간호학을 어떻게 분류하고 강의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대비를 하려면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는가도 중요한데, 출제진들은 누구죠? 출제진은 노량진에 있는 임용 강사들이 아닙니다. 누가 출제를 하냐면 대학의 교수님들이 출제를 해요. 대학의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어떤 그 괴리가 있냐면, 학교 현장에 있는 보건교사들의 상황이나 그 환경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기보다 본인들이 가르쳤던 것과 간호학 안에서 세팅되어 있는 것들을 현재의 흐름에, 트렌드에 맞추어서 출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괴리가 있어요. 괴리가 학교 현장이라. 물론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출제에 관여해서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출제위원장으로 들어가는 분에게.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관련들을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과목이 어떤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자, 이른바 과목별 핵심 포인트, 트렌드,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건 보건교사의 경험을 해본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저도 이제 보건교사를 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보건과 특별히 간호학과의 그 접점 안에서의 트렌드를 살펴야 돼요. 이런 방식을, 이런 영역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것을 살펴야, 그래야 학습의 방향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임용 강의를 하면서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은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학습하고 어떤 것을 공부해야 시험을 볼 때 가장 좀 덜 당황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그것을 가이드해 왔고 앞으로도 강의를 그렇게 할 텐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출제 경향들을 살펴보는 것은 사실 그냥 전공보건의 출제 경향이 뭐 지역사회 간호학이 몇 %가 출제됐고 정신간호가 몇 % 출제됐고 이런 거는 굉장히 피상적인 그런 해석이고 분석이고, 뭘 하셔야 되냐면 각각의 과목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주 좀 깊이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해가는 과정들. 자,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정신간호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성인간호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본질적으로 접근을 하면요, 그러면 오히려 임용 시험이 아주 우스워질 수 있습니다. 쉬워지는 거죠. 자꾸 이제 시험의 포인트를 맞추니까, 시험의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건 맞지만 시험의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자꾸 헛다리를 짚어요. 요번엔 이거 했다가 또 다음엔 저거 했다가, 그럼 출제자가 출제의 방향을 바꿀 때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그래, 출제자는 결국 대학에서 이 과목들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니까 그러면 이 과목이 가지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 지금 이렇게 보건임용의 평가 영역이 나와 있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그 영역들을 기반으로 해서 베이스를 잘 다지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말은 쉬운데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그걸 혼자 못하죠. 각 과목들을 내가 혼자 분석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거기서의 중요도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 혼자 할 수 있으면, 그걸 우리가 독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학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강의가 필요 없죠. 노량진에서 이런 강의들을 안 들으셔도 되겠죠. 하지만 제가 경험을 하고 강의를 해보고 또 수험생들과 만나서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면서 보니까 이 혼자 하기는 힘든 일이에요. 근데 같이 하고 또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냐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간호학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도, 사실 자, 국시 보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국시를 현재 대비하는 아직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도 강의를 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재학생, 졸업 예정생들이 아닌 국시를 보고 이미 임상에 갔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국시 보고 나서 지금까지 이 지식이 남아 있으십니까? 저는 없더라고요. 국시 때 공부한 거, 이전에 공부했던 거 다 이제 휘발해 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싹 다
백지화돼 버린 것처럼. 근데 일부 기억을 하죠. 왜냐하면 임상에서 경험했던 것들, 내가 삶 속에서 실제 근무를 하면서 겪었던 것들은 머릿속에 남아 있거든요. 예, 체화되어 있는 거, 체화되어 있는 거. 근데 그런 것에 연결된 문제들은 쉽게 풀지만 과목들 각각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구조가 안 짜져 있어요.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을 딱 준비하려고 하면 머릿속에 두려움이 딱 생겨요. 이 전 과목을 어떻게 내가 다 하지? 답답하죠. 불안하기도 하고 또 긴장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 결론은 버킹엄, 결론은 항상 최고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잘 오셨고 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잘 못했는데요. 이제 하려고요. 왜냐하면 강의하는 강사가 자신감이 없으면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들도 자신감이 없어요. 제가 이제 자신 없이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강의를 하다가 제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여러분들 강의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못 듣죠. 그런 것처럼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게 이 올 한 해 어떻게 강의를 해갈 것인가, 작년 지나간 시간들을 물론 중요하고 좋은 것들을 찾아서 활용을 하지만 또 새롭게 세팅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드릴 겁니다. 자, 합격 전략의 개요는요. 개요는 한 해의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와 그다음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합격 설명회에서는 강의 계획을 말씀드려요. 지금부터 이제 강의 계획을 제가 잘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강의 계획 이전에 한 가지 합격 전략에 아주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제가 시작할 때 막 그림도 보여드리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 자, 제가 정신간호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정신간호에 보면 인지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인지치료에는요, 사람의 사고와 감정과 그리고 행동, 이게 다 상관관계가 있다, 서로 관련돼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특별히 뭐가 중요하냐면 이 생각, 사고가 중요합니다. 사고. 사실 이제 마음이라고 했는데 마음은 감정이 아니고요. 마음은 내 중심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 생각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자, 근데 제가 지금 합격 전략의 개요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여러분들한테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강의 계획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 이걸 들으시면서 그래, 나도 저렇게 따라가서 저렇게 같이 공부해서 합격을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합격 계획대로 한다고 정말 합격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은 여러분들에게 유효함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럼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느냐. 여러분, 그거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은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저도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한치 앞을 모르는데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또 앞으로의 공부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질지 잘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요, 생각을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고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걱정들을 좀 내려놓고 약간 투사같이, 그렇죠,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몸에 유전자가 있대요. 유전자가 두 가지 종류의 유전자가 있는데 도전자형이 있고 걱정쟁이형이 있습니다. 누가 더 시험에 잘 합격하는지 아십니까? 도전자형인 사람. 좀 틀려도 돼. 내가 잘 모르는 건 뭐 패스하고 내가 아는 건 잘 쓰고 나오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시험을 대비하면서도 내가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많은 연구들에서 나오죠. 근데 이제 태생적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걱정쟁이형으로 살아왔던 사람도 자꾸 방향을 도전자형으로 바꾸면요, 유전자가 바뀐대요. 여러분, 이거 연구 결과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올해 강의의 계획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기대를 하고 들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강의 계획의 포인트는요,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나는 강의를 들어봤어. 나는 이미 다른 강사의 강의를 들어봤고, 뭐 다른 곳에서도 공부를 해봤고, 내가 다 해봤기 때문에 이거 다 알아. 이러면 이제 아무런 기대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팀이 김동현 에스더 이진 전공보건 팀이 강의 계획을 어떻게 선생님들에게 제시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가시기를 원하는가를 말씀드릴 때 나도 요즘 올해 이제 따라가면서 이렇게 이 시기들마다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전공을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듣는 거죠. 자, 크게 여러분들 그 자료에 보면 여러분들 가이드에 보시면 몇 페이지부터냐면 27페이지 이하의 강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7페이지 이하에 요약되어 있는 강의 계획이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다시 요약을 했어요. 자, 결국은 네 파트로 나뉩니다. 뭐냐면 1월부터 4월까지는 이론이에요. 이론. 자, 이 이론 강의 안에서는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5가지 파트가 그대로 순서대로 갑니다. 가장 좀 심플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이제 꼭 나오는 질문이 어떻게 4개월 만에 이걸 다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세요.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이 각각의 과목들을요, 여러분 4개월 만에 한 과목을 뛸 수 있나요? 못 뛰어요. 한 학기 우리가 생각하면 지역사회간호학 제2기억에 한 학기가 아니고 2학기 동안 원투로 나눠서 공부를 했고 나머지 뭐 정신간호, 성인간호 다 이 시간이 걸리는 게요. 한 학기 이상씩을 뭐 보통 2학기씩은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4개월 만에 끝낸다? 4개월이면 횟수로 치면 16주거든요. 16주. 여러분 가능할까요? 말이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자, 임용시험은 몇 년을 준비하는 시험이 아니고 올해 1월부터 강의 이제 새로 시작되는 해에 1월부터 강의가 시작돼서 11월까지 시험의 준비가 완결돼야 되는 그런 코스로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과목을 가장 빠른 속도로 그러면서 빠짐없이 전체를 훑어볼 수 있는 최적의 시간으로 4개월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니 어떤 분들은 4개월이 아니라 뭐 5개월도 하고요, 6개월도 하고요, 뭐 3개월도 하고요. 3개월은 보통 없지만 이렇게 시간들을 다르게 하는데 그건 결국 그 강의를 진행하는 강의자들의 생각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저희 팀은 4개월을 가장 최적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4개월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이어지는 5, 6월달 심화 이론이 이제 2달이죠. 8주 다시 위에서 했던 내용들을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한번 기본 이론으로 강의를 지역부터 마지막 아동까지 쭉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5월부터 6월까지 2달 동안 8주 동안 심화 이론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역시 지역에서부터 아동까지의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월부터 5, 6월까지는요 다 이론 강의예요. 이론 강의. 여러분들 우리가 이론 강의를 이미 나는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해봤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론 강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 지금 임용을 준비하면서 이론 강의를 듣지 않는다는 건 거의 사상두각을 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차근차근 강의를 들으면서 학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1, 4월, 5, 6월 동안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과거에는 대학의 교재인 강론서를 가지고 강의를 한 적도 있었는데 강의 교재를 저희가 맥이라는 교재를 써요. 맥 1권, 2권까지 있었는데요. 이제 올해는 3권까지 좀 확장을 해서 강의의 내용이 강론서의 내용들을 충분히 좀 커버하고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내용들 정말 시험에 출제되는 것들을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맥 1, 2, 3권을 통해서 기본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강의 교재에 관련된 것은 뒤에 또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35페이지에 가보시면 관련된 강의 교재로서 맥 1, 2, 3권을 가지고 기본 이론서로 활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맥 1, 2, 3권이 결국 여러분들의 뭐가 되냐면 일종의 프레임이 되는 거죠. 단권화를 하거나 시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는 회독을 높이게 되는 그런 교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진행되는 5, 6월 달에 심화 이론. 심화 이론 옆에 강론 강독이라고 되어 있는 강의가 있어요. 자, 일단 1, 4월에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전체를 한번 흐름을 잡고 그 다음 5, 6월 달에는 그것을 조금 더 심화하면서 돌리는데 이때는 5, 6월 달에 심화에서는 뭘 하게 되냐면요, 여러분.
그 암기를 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암기의 맥이라는 책이 나올 거예요. 암기의 맥. 수강 후기들을 보면 선생님들께서 작년 강의에서도 저희가 암기장을 좀 후반부에, 너무 후반부에 드려서, 하지만 그게 또 도움이 되고 거기서 적중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월 달에 암기의 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 4월에 공부했던 것을 기반으로 5, 6월 달에는 암기에 어느 정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암기의 그림을 그린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본격적인 암기가 시작되기 전에 워밍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 6월 달 이론 강의까지가 진행이 되고, 자, 강론 강독은, 그런데 맥을 공부하고 암기의 맥을 보면서도 항상 좀 걱정되는 파트가 뭐냐면 강론서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출제진인 교수님들은 자신들이 집필한 책들 또는 대학에서 사용되는 책들에 대해서 신뢰도가 많이 높아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또 개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대학 교재가 매년 바뀌잖아요. 그 바뀌는 내용들, 개정된 내용들을 이제 트렌드를 잡아드리는 거죠. 올해는 책이 바뀌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추가됐는지, 무엇이 더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재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 영역 안에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이론 강의를 쭉 듣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이론은 끝나게 되죠. 한 가지 이제 1, 4월 달에 추가되는 것이 기출 분석이 있는데, 이론 강의와 함께 출제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문제들의 응용 문제까지, 이제 과거에는 심화 분석의 맥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을 지금 기출 분석에 같이 좀 엮어가지고 책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1, 4월 달에 이론을 보면서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문제, 이건 이제 퀴즈 형태 내지는 좀 단순한 간단한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강의가 1월부터 6월까지 진행이 돼요. 자, 이걸 다 하고 나면 7월부터 시작되는 강의는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문풀이에요. 문제풀이.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는 문제풀이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문제풀이가 역시 순서는 지역에서 정신, 성인, 여성, 아동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2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7, 8월에 지역 정신, 8, 9월에 성인, 여성, 아동. 그래서 영역별 문풀이 12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올해 강의를 해보니까 7, 8, 9의 영역별 문제풀이를 할 때 선생님들이 이론이 또 막 생각이 안 나고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는 파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파노라마로 정리를 하는 게 정신간호 파노라마 특강이고, 또 학교보건 파트를 그렇게 정리하는 게 또 학교보건 파노라마 특강입니다. 근데 정신과 지역사회간호를 이렇게 특강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다른 과목들도 암기를 한번 같이 좀 연습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 암기 특강은 9월 달에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 총정리를 하는데, 5, 6월 달에 암기의 맥으로 한번 공부했던 것을 9월 달에 다시 한번, 2번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과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문제풀이를 가면서 이론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암기를 통해서 점검하는 것까지를 9월 마지막 주까지 완결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구성이 이론, 문풀, 보통은 이 두 가지의 구조로 갔었는데, 지금 이제 올해 강의 계획은 이론에다가 기출 응용의 문제풀이를 하고, 그렇죠? 기출 응용의 문제풀이와 심화 이론까지, 그리고 여기 이제 강론 강의의 강론 개정 영역들을 반영하는 것을 이론 강의 안에서 다 커버하고, 그다음 문제풀이에 가서 암기 복습과 이론의 리뷰, 이론의 리뷰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론과 문풀 두 파트로 나뉘던 게 이제 세 파트로 나뉘는 거예요. 이론과 문풀 정리하고 나면 이제 몇 월이죠? 10월이에요. 10월에서 11월까지 뭘 하냐면 모의고사. 그래서 모의고사는 실전이 있고 최종이 있습니다. 최종 또는 파이널인데, 자, 이 실전 모고나 최종 모고까지 진행하고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돼요. 근데 모의고사는 선생님들, 모의고사로서의 가치가, 모의고사는 항상 실전처럼 연습하는 그런 가치가 있죠. 이건 이제 느껴보셔야, 직접 해보셔야 알아요.
근데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모의고사가 정말 저희 팀과 함께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면 모의고사는 앞에 내용이 잘 정리된 상태이면 연습을 하는 거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기억이 나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반복을 하게 됩니다. 1, 4월에 했던 것을 5, 6월에 반복하고, 5, 6월에 했던 것을 7, 8, 9에 반복하고, 그걸 다시 반복하는데, 이제는 조금 더 인출을 해낼 수 있고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것들을 뽑아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연습하는 게 모의고사거든요. 자, 그래서 이론, 문풀, 모의고사의 3단계로 진행을 하면서 선생님들과 같이 그 1년 과정이 진행되어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강의의 흐름을 이렇게 잡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의 그 강의 계획들, 매 월마다 1월에서 4월까지 이론 강의, 또 기출 분석 강의, 또 강론 강의, 또 문제풀이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영역별 문제풀이와 그리고 파노라마 강의들에 대한 것은 제가 강의 계획서 안에 일부 담아놨고, 또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그러면 제가 답을 드릴 텐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 설명회의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강의 계획의 전체 흐름은요, 그 강의 계획과 그리고 강의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사용이 되는가, 어떤 이제 교재들이 쓰이는가, 이것은 여러분들 다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음가짐이라든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겠는가, 공부에 대한 그런 결심이나 결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것에 선행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전과 목표입니다. 그렇죠? 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오늘 설명회를 시작하면서 선생님들께 전체를 다 보고 나면, 그렇죠? 실체를 보고 나면 그러면 이게 이거구나 라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그 도전을 하거나 우리가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게 내가 이걸 왜 하는가가 있어야 되죠. 네. 지금 임용시험 준비를 하는데, 임용시험 준비하는 이유가 뭐죠? 아니, 그 당연히 교사가 되는, 보건교사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도 지금 보건교사의 보건교사를 임용하는 보건교사의 인원이, 선발하는 인원 자체가 굉장히 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원을 뭐 어떻게까지 확장할 것이냐,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건 국가의 정책 속에 나오지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코로나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보건 영역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커진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것이고, 그리고 실제 이제 학교 안에서 그 역할들이나 영역들이 굉장히 더 확장이 될 수 있고 더 좀 중요해지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회를 오기 전에 나는 임용시험을 봐서, 보건 임용시험 봐서 교사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그냥 돼 볼까 말까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 생각을 가지면, 그 비전과 목표를 가지면, 그러면 도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2022년 강의의 진행을 쭉 한번 풀어드렸습니다. 이걸 짧은 시간 안에, 지금 딱 1시간 안에 선생님들과 앞으로의 1년을 쭉 펼쳐본 건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표현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죠. 이게 왜냐하면 각자의 상황, 각자의 현재 상태, 그렇죠? 내가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들에 따라서 학습의 방법이나 또 시간이나 여건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한다는 건요, 목표를 같이 두고 각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동료들이죠. 어떤 선생님께서 수강 후기에다가 교수님들이 정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데 동료 같았다, 파트너 같았다, 이런 글을 써주셔서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동료 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강의를 하는 저와 에스더 이진 교수님은 선생님들의 공부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조력하는, 그렇죠?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지지해주고 어떻게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고, 공부는 누가 해야 되냐면 선생님들이 직접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러면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하면 옆에서 돕는 이들이 나올 겁니다.
특별히 강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도울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겁니다. 제가 작년 설명회의 그 영상을 보니까 작년 이맘때 그 교수님들이 약간 몸이 약하셨어요. 저도 좀 건강이 안 좋았는데 코로나의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니고 과거에는 호흡기가 좀 좋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호흡기가 건강해진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저희 아이는 이번에 고3이라 시험을 봤거든요. 이진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에스더 교수님도. 근데 우리가 각자의 그런 상황들이 다 있잖아요. 정말 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집에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공부를 하고 같이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게 만약 이게 다 동떨어져 있는 거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돼서 한번 가봅시다, 열심히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 밴드라는 용어가 참 좋더라고요. 밴드를 원래 만든 사람이 그런 의미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묶어주잖아요. 묶어주죠.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다. 내가 이 설명회를 듣고 또는 이미 그런 결정을 하시고 설명회를 들어오셨을 수도 있는데 내가 강의를 듣겠다. 내가 임용 시험을 보겠다라고 생각할 때 이걸 막막하게 어떻게 해가지가 아니고 이걸 이제까지 계속 지도해 왔고 또 같이 조력해 오면서 동료 의식을 가지고 해왔던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내가 같이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밴드로 묶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같이 가는 거죠. 자, 그렇게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게 되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도울 것이냐? 강사는 강의를 잘해야 될 거 아니냐? 당연하죠. 강의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강의, 정말 가장 최적화된 그런 수험에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완할 것이고 그리고 문제를 출제하는,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풀이하고 또 선생님들에게 답안을 피드백해드리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이제 밴드 안에서 Q&A를 하거나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 웃고 함께 운다고 제가 썼는데요. 이게 사실 수험생들에게 함께 울고 함께 웃자라고 얘기하면요. 그게 강사가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사람이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목적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프로젝트 팀처럼 모여서 목적 달성하고 해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굉장히 좋은 릴레이션으로 우리 다 간호사잖아요. 그죠? 간호사들이 같이 보건교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이 과정 속에서 함께 달리고 그죠? 가다가 보면요 울 때가 있어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울고 웃은 때가 많이 있는데 힘드니까 울어요. 근데 이제 뭐 온라인상에서 대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생님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그 선생님들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강의하고 그렇게 조력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회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의 비전과 목표는 이래요. 선생님들의 비전과 목표와 같이 맞아가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고 싶다. 사랑과 섬김으로 돕고 싶다. 그게 제 비전과 목표입니다. 그래서 노량진에 지금까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벌써 15년이니까 제 인생 속에 우리 저희 같이 강의하시는 에스더 이진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제 인생의 3분의 2를 노량진에서 보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를 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세팅, 새로운 상황, 또 무엇보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선생님들과 같이 또 뛰어볼 생각을 하니까요 마음이 뜁니다. 가슴이 뛰어요. 이거 되게 신나는 일이고 그러면서 저도 이 사람이니까 두렵고 떨림이 있죠. 하지만 선생님들보다 한 발 앞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계속 끌어들이고 그렇죠. 또 잘 못 가면 뒤에서 밀고 그렇게 강의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가이드를 읽어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페를 통해서 또 학원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에스더 이진 교수님이 함께 하시지 못했지만 저랑 같은 마음으로 아마 선생님들을 기다리시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곧 1월에 강의가 시작되게 되는데 강의 시작이 되면
개강을 하면 또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고 그때까지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